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제 16회 입문주간에 온라인으로 찾아오신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원래 이 코로나만 없으면 온라인 말고 오프라인으로 대면을 통해서 다 같이 이 좋은 강연을 나눴으면 좋았겠지만 현실적으로 좀 그렇게 되지 못한 점에 대해서 아쉬운 마음을 전해드립니다. 코로나 와중에서 이 많은 사람들이 이 비대면이라고 하는 이 일상 가운데에서도 사람들의 교류에 대한 욕구가 많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었고, 그 교류를 함에 있어서 이 연극이라고 하는 요소는 많은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요소들을 이제 담아내는 그런 작품으로서 많은 사람들은 이 비대면의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소재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오늘 대진대학교의 임두원 교수님을 모시고 이 연극계의 거장이라고 할 수 있는 셰익스피어의 연극, 비극과 인간 탐구를 주제로 여러분과 함께 강연을 같이 나누기를 바랍니다. 그럼 임두원 교수님을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대진대학교에 있는 임도현이고요. 이렇게 이제 뜻깊은 행사에 초대를 받아서 너무나 이제 감격스럽고요. 제가 영국 리버풀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그 석사와 박사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침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에도 지금과 같은 그 런던 패스트 데이 유행이라고 해서 일상생활을 못했던 그런 시기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런 시기에서도 그 연극이 굉장히 사람들에게 갈망이 됐고 그 다음에 끊이지 않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어떤 저희 지금 현재 상태와 그런 것들이 많이 그 일치가 되기 때문에요. 굉장히 재미있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직접 뵙고 하면 훨씬 더 공감대를 형성하고 그 서로 이렇게 질문과 그다음에 대답을 하면서 활기차게 할 수 있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이제 화면 밖에 계시는 분들과 열심히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면서 그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여기 보시면요. 저는 이제 셰익스피어 연극 비극과 인간 탐구라고 하는 이제 그 제목으로 오늘 강의를 할 건데요. 사실 인간 탐구라고 하는 거는 저희가 어쨌든 간에 그죠? 인문학이라고 하는 건 모든 인간에 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오늘날 21세기인데 셰익스피어의 연극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그것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흥미를 갖는다는 것은 당연히 오늘날의 우리와도 관계가 있고 나와도 관계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랑 같이 셰익스피어의 비극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나와 연관되는 점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보시는 시간을 가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이 그림은요, 그 셰익스피어가 태어난 스트래트포드 어폰 에이번에 있는 로얄 셰익스피어 시어터예요. 그래서 이 장면으로 했고요. 자, 그래서 먼저 이제 그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하기 전에 어쨌든 간에 지금 이제 세계 연극의 향연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맡은 부분은 이제 영국이고, 그래서 영국의 르네상스 시대의 연극은 어떠한 것이 있었는지 잠깐 간단하게 소개해 드릴게요. 여기 이제 두 가지 그림이 있죠. 그래서 여기 위에는 아시다시피 엘리자베트 여왕이고요. 그 밑에 있는 그림은 셰익스피어예요. 그래서 이제 영국의 르네상스 그러면은 당연히 우리가 떠올릴 수 있는 게 엘리자베스 여왕과 셰익스피어인데요. 이 르네상스 시대에는 엘리자베스 여왕을 중심으로 굉장히 정치적 안정과 경제적 변형을 기반으로 해서 문화가 활짝 꼽혔는데 특히 극문학이 연극이 굉장히 그 인기가 있었어요. 예, 그래서 그 전에는 중세 시대에는 교회에서 어떤 그 교육의 목적으로 했다면은 이때에는 뭐냐면 전용 극장에서 그 다음에 전용 배우들이 나타나는 그런 현상이 있었고요.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또 하나
아시겠지만 연극이라고 하는 건 한 공간에 여러 사람이 모여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정치적인 어떠한 힘을 갖거든요. 그래서 이제 엘리자베스 여왕이 그 당시에 영국은 주위의 유럽에 비해서는 약간 뒤져 있었어요. 왜냐면 여러 가지 내부 사정이 있어서 아시는 건 아시겠지만 종교 분쟁이 또 있었고 여러 가지가 있어서 좀 이렇게 다른 그런 유럽 열강보다는 뒤져 있었는데 이 엘리자베스 여왕이 되면서 우리가 이제 하나의 잉글랜드로서 우리가 하나가 돼서 통합하자라는 그런 어떤 목적으로 연극을 이제 많이 권장했어요. 자, 그 다음에 처음에 이제 여기 보시면 뭐냐면 The Theatre라고 하는 이게 극장 이름인데요. 이것이 뭐냐면 영국에 있었던 최초의 상업극장이에요. 그러니까 상업극장이라고 하는 의의는 뭐냐면 중세 시대에는 그 어떤 교육의 목적으로 그죠 교화나 어떤 성경을 가르치기 위해서 했다면은 이때 상업극장이 생겼는데 그거는 뭐냐면 그 정도로 사람들이 돈을 내고 자기가 돈을 내고 보러 갈 정도로 연극이 인기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1576년에 제임스 버비지가 세웠는데 런던 시 중심이 아니라 외곽에 세워졌어요. 그건 뭐냐면 이때도 지금은 많이 달라졌지만 이때는 뭐냐면 연극이 인간의 어떤 우감이나 어떤 비극이나 이런 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성스럽지 못하다. 이런 걸 많이 얘기해서 특히 청교도들이 연극이 부도덕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이 런던의 센터에는 있지 못하고 외곽에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이 청교도라고 하는 그 종교가 있는데 영국의 요 당시에는 영국의 그런 그 성공회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카톨릭이 있었고, 그 다음에 청교도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그런 어떤 종교적인 문제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가장 첨예하게 부딪힌 게 뭐냐면은 그 극장이었어요. 극장에서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많은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욕망과 감정과 이런 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청교도인들에게는 굉장히 부도덕하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더 시어터라고 하는 그 극장을 중심으로 해서 요게 뭐냐면 이제 런던에 생긴 그런 그 극장들이에요. 빨간 글씨가. 근데 이제 저희가 이제 얘기할 거는 여기가 뭐냐면 제가 금방 말씀드린 더 시어터 최초의 상업극장. 그래서 런던이 중심이거든요. 굉장히 외곽이죠. 그 다음에 생긴 게 커튼이라고 하는 극장이고요. 그 다음에는 뭐냐면 점점점 넓혀져서 여기가 템스강이거든요. 그래서 템스강 이남에 그러니까 그전에는 사람들이 여기에만 있어도 올까 말까 했는데 너무나 이제 연극이 인기가 있으면서 배를 타고 그러니까 지금처럼 뭐 어떤 그런 게 아니라 나룻배를 타고 이렇게 건너서 여기에 와서 연극을 볼 정도로 인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다음 생긴 게 로즈고요. 그냥 수원이고 그다음에 글로브라고 하는 거는 여러분 아시죠? 그 셰익스피어의 전용 극장. 그러니까 이렇게 됐어요. 제가 이제 조금 있다가 이 상황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셰익스피어의 러브라고 하는 영화를 보여드릴 텐데 그때 이제 언급되는 두 극장이 커튼 극장과 로즈 극장이에요. 아시겠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엘리자베스 시대의 극장 구조는요, 이렇게 천장이 없어요. 천장이 없고, 보통은 이렇게 원형이거나 팔각 건물이고요. 3층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무대는 이렇게 앞으로 도출돼 있고, 그래서 이렇게 앞부분 있죠. 이 앞부분에 사람들이 서서 봤어요. 그 셰익스피어 길이 굉장히 길거든요. 보통 3시간인데 어떻게 서 있었을까라는 생각을 많이 해서 그러니까 제가 한번 실험을 해봤어요. 제가 가서 봤거든요. 근데 처음엔 정말 너무 힘이 들어요. 근데 연극에 빠져드니까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정도로 셰익스피어의 극이 굉장히 흡인력이 있다는 걸 저도 이제 그 경험하고 왔거든요.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돈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이제 갤러리라고 해서 여기가 이제 앉는 곳이에요. 여기에 있고 그 다음에 특별석도 있고. 근데 여기 그라운드링스라고 하는데 이 앞마당하고 여기의 갤러리 가격차가 엄청 차이가 나요. 예를 들어서 여기가 5파운드잖아요. 그럼 여기는 한 20파운드, 30파운드 정도.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하층민 사람들도 연극을 볼 수 있게 그렇게 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이건 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글로브 극장이죠. 그래서 이제 셰익스피어의 전용 극장인데요. 이거는 원래 것은 아니고요. 한번 불이 났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재건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금 가 보셔도 여러분이 이제 관광지로 굉장히 많이 되어 있는 데고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서 있어요. 사람들이 많아요. 그 다음에 이렇게 오픈되어 있고요. 그 다음 겉모습은 이렇게 팔각형적으로 되어 있어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림으로 보여드리는 것보다 제일 이제 여러분이 빨리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영화인데 이거는 1998년에 나왔지만 여기서 보면 완전히 똑같진 않지만 정말 그 당시에 르네상스 시대의 배경이나 사회적 환경 이런 거를 그대로 재현하려고 굉장히 많이 노력을 했거든요. 그래서 원래 저희가 뭔가를 보는 게 제일 빨리 다가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같이 한번 보면서 제가 좀 부연 설명 해드릴게요. 는 뭐냐면 이제 지금 경쟁 관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서로 이제 뭐냐면 그 좋은 대본이 정말 그것이 돈하고도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더 좋은 그런 대본을 얻을 수 있을까라고 하는데 이제 여기 이제 그 다음에 보여드리는 제가 영상을 보면 이 지금 로즈 극장이 지금 자금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기에 뭔가 다른 그 외부적인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그게 뭔가 잘 한번 보세요. 그리고 이제 셰익스피어도 보시면서 그 다음에 이제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런던 그 당시에 그런 어떤 그 주위 환경이 보이거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극장은 이렇게 깨끗한 런던 도시의 중심지에 생긴 게 아니라 외곽에 있었어요. 그래서 굉장히 그런 어떤 주위 환경도 낙후되고 이래요. 예. 자, 한번 보실게요. 보면 막 저희도 지금도 뭐 검열하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때도 청교도인들한테는 너무나 싫은 그런 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뭐냐면 공화정 정치라고 해서 청교도인들이 그 정권을 잡을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일 먼저 한 게 뭐냐면 극장을 폐쇄시켰어요. 그래서 그 정도로 극장은 굉장히 큰 어떤 그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거에 이제 영향을 미치는 거고요. 자, 어떤 상황이냐면요. 그 연습을 하다가 이제 이 영화 장면에서는 거기서 이제 그 여자가 바이올라라고 하는 여주인공이 남자인 척 하면서 연기를 했는데 그게 걸린 거예요. 그래서 열심히 연습하던 연극이 못 올리게 된 거예요. 극장이 폐쇄됐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앉아있는 사람들 로즈 극장 사람들인데 너무나 시리에 빠져서 지금 이제 술집에 있어요. 그런데 이제 기적적인 일이 일어나죠. 한번 보세요. 자, 여기에서 잠깐 이제 보여드리면요. 뭐냐면 지금 들어오는 사람들 있죠. 그 들어오는 사람이 뭐냐 커튼 극장의 한마디로 경쟁 상대의 극장의 주인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지금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전에도 둘이 이제 서로 경쟁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팔이 닫혀 있는데 서로 어떤 작품 때문에 셰익스피어가 주기로 한 작품을 안 주고 이 로즈 극장에 올리는 바람에 싸움이 났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이 들어오니까 당연히 로즈 극장 사람들은 싸우러 오나 보다. 그리고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저분이 휩쓸려서 들어가는데 여러분 이제 이 영화 한번 기회 되면 보세요. 그런데 이 청교도인이 그 연극이 마지막 끝날 때 정말 자기도 모르게 환호성을 치거든요. 예. 그래서 그 연극의 힘이라는 것이 이제 어떻다는 걸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뭐냐면 이제 어쨌든 간에 세계의 연극이라고 했는데 이제 그냥 셰익스피어를 바로 들어가기가 그래서 영국의 가장 그 극문학이 최고조를 이뤘을 때 르네상스 시대에 대해서 이제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이제 뭐냐면 오늘 제가 하기로 한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인간 탐구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자, 예, 그러면 이제 셰익스피어의 비극과 인간 탐구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이제 얘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셰익스피어의 이제 4대 비극은 햄릿, 오셀로, 킹 리어, 맥베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 그런데요. 자, 그런데 로미오와 줄리엣은 이제 셰익스피어의 그런 어떤 이 작가적인 경력상 초기에 해당되는 작품이네요. 그런데 이것도 분명히 비극이긴 한데 왜 4대 비극에 속하지 않는 걸까? 자, 이거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일단은 그런 비극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아리스토텔레스의 시약에서 보면 비극의 주인공들은 오디푸스 왕과 같이 귀족 태생이고 고결한 인물이지만 그들은 비극적 결말로 이르게 하는 그걸 비극적 결정, 트래직 플로우 또는 오마나, 프라이드라고 하거든요. 이거를 지니고 있다고 정의한다. 근데 여기서 이제 그 오해하지 말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 그러면 비극은 갑들의 문학이냐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무대 위에서 한 인간에 대해서 얘기를 해줄 때는 굉장히 그 상황을 극대화시키고, 그죠? 과장해서 해야지 그게 어떤 그 효과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냥 하층면에 있는 사람이 떨어지는 것보다 최고조로 올랐을 때 떨어졌을 때의 강도가 훨씬 세죠. 예, 그래서 그렇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그 정도로 이 사람들, 이 비극의 주인공이 갖고 있는 트래직 플로우는 엄청나게 한 인간의 인생을 망가뜨릴 수 있을 정도로 강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그러면 우리가 뭐 뉴스나 이럴 때 볼 때 굉장히 슬픈 비극적인 상황들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상황들이 전부 다 그런 비극의 주제가 될 수 있느냐. 그거에 대한 약간 구별이 있으셔야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이야기는 이제 Educating Rita라고 하는 그 이제 그 윌리 러셀이 쓴 그 연극의 한 장면인데요. 여기 리타, 우리나라는 리타 길들이기라고 하는 그 말로 번역이 됐는데 적절하진 않지만 그 여기 리타가 원래는 이제 그냥 일반 사람이었는데 영국은 오픈 유니버시티라고 해서 일반 사람이 어떤 신청을 하면 교수한테 가서 강의를 듣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리타가 헤어드레서예요. 그러니까 미용실에서 일하는 사람인데 이제 이 사람이 이 교수한테 그 강의를 듣다가 너무나 궁금한 거예요. 지금 여기 제가 이제 맥베스의 비극이라고 했는데 맥베스의 비극이 있는데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 이 헤어드러서인데 만약에 그 손님이 원하는 머리가 안 나왔을 때 그것도 트래직하다. 뭐 어떻게 구별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게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이 비극의 주인공을 갖고 있는 트래직 플로우는요. 자기가 이 길로 가면 잘못된다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 수밖에 없는 거 있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맥베스는 굉장히 여러 번 이제 그 보시면 알겠지만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여러 번 그 길로 가면 네가 파멸에 이른다라고 하는 시그널을 계속 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욕망을 꺾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격적 비극이라고 하거든요. 그렇지만 이제 뉴스에서 언급된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어떤 나무 밑에 있었는데 갑자기 벼락이 떨어져 죽었다. 그 사람이 굉장히 비극적이죠. 그렇지만 이 사람이 만약에 거기 가면 너 죽어라고 알았을 때 갔겠냐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랑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비극 주인공이 갖고 있는 트레이스 플로우는 알아요. 내가 이 길로 가면 내가 파멸에 이를 거는 거 아는데 그거를 돌아설 수 없는 이제 그걸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게 달라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 봤을 때 그러면 우리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4대 비극에서 햄릿은 이제 우유부단함이라고 하죠. 그래서 헤지테이션이라고 하는데 이럴까 저럴까 이렇게 자꾸만 주저하는 거. 오셀로는 질투심, 리오왕은 진실을 알아보지 못한 거, 맥베스는 권력욕이라고 하는데 오늘 저는 이제 햄릿하고 오셀로 두 작품만 하려고 하는데요. 자, 그럼 요거를 통해서 그럼 이건 뭐냐면 이 주인공의 성격적 결함 때문에 알면서도 그 길을 갈 수밖에 없는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다시 한번 얘기하면 그 로미오와 줄리엣은 비극이죠. 왜냐하면 이 두 사람 로미오와 줄리엣이 서로 사랑을 했을 때 둘이 이 사람들이 속한 사회에 살지 못하고 추방돼야 되고 그런 걸 알기는 알아요. 그런 점에서는 비극이에요. 근데 4대 비극이 안 들어가는 이유가 그 차이가 지금 제가 말한 4대 비극과 이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의 근본적인 차이가 뭐냐면 로미오와 줄리엣의 비극은 그 주된 원인이 자기 두 사람만의 그런 성격의 그 원인이 아니라 외적인 거예요. 집안에서 반대한 거잖아요. 그래서 집안에서 반대하는 외적 상황은 우리가 생각할 때 내 안에 있는 나의 성격적인 거 그거보다는 그렇게 강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알 수 있냐면 우리가 많은 어떤 일이 생겨요. 그러면 사람들이 내가 저 친구를 잘못 만나서 내가 뭐 이상 저거 돼서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사실 외적인 요소는 그렇게 크지 않아요. 정말 큰 인간한테서 인간이 가질 때 자기가 행복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 파멸할 수 있느냐 안 할 수 있느냐를 결정하는 건 자기 내부 안에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그러면 저는 이제 그러면 이렇게 그 셰익스피어가 각 그 얘기를 하는 비극 주인공의 비극적 결함이 있는데 그럼 그것을 어떻게 다루고 있느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러분 햄릿은 주저주저 하다가 파멸을 일으켰다 그래요. 그러면 아 나는 저걸 보면서 아 나는 주저하면 안 되겠다. 그럼 파멸을 이루겠다. 그러니까 이렇게 했다면 셰익스피어가 아니죠. 예. 그래서 저는 그러니까 셰익스피어를 그 공부하는 사람은 여러 가지예요. 근데 저는 무엇보다도 셰익스피어가 위대한 점은 너무나 다각도로 볼 수 있을 만큼 자기의 능력만큼 굉장히 새로운 의미가 나온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것을 통해서 뭐냐면 사람들에 대한 이해가 더 넓어지고 그러면서 뭐냐면 나의 삶이 풍요롭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초점을 맞춰서 아마 여러분이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셰익스피어의 아름다운 운율, 뭐 언어적인 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면 우리가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보면서 어떤 면을 우리가 봐야 할 것인가 그거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자, 첫 번째는 햄릿이에요. 햄릿은 이제 여러분 많이 알고 계시죠? 원어는 뭐냐면 The Tragic of Hamlet, Prince of Denmark. 덴마크의 왕자 햄릿의 주인공이에요. 햄릿의 비극.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햄릿이 독일에서 유학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왔어요. 덴마크로 돌아왔는데 장례식이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너무나 화려한 거예요. 왜냐하면 작은 아버지하고 엄마가 결혼을 해서 대관식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이제 이럴 때 줄을 잘 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 다 대관식 옷을 입어요. 근데 햄릿만 그 상복을 입어요. 네, 그렇게 해갖고 있는데 뭔가 의심쩍다고 생각하는데 어느 날 돌아가신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나의 죽음은 자연적인 죽음이 아니다. 복수를 해달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요 당시가 뭐냐면 아까 제가 근대 국가를 형성하기 시작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게 완전히 근대 국가가 된 게 아니고 우리처럼 지금 모든 것이 법으로 되는 게 아니라 그전에는 뭐냐면 이렇게 어떤 아버지가 돌아가셨죠? 그럼 복수를 하는 것이 그 어떠한 한마디로 영웅이 해야 할 일이었어요. 그게 이제 성문법으로 이렇게 변해가는 그런 때였었어요. 그래서 이때 이걸 보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뭐냐면 아버지의 복수니까 갚아야 돼 라고 생각하는 게 주류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햄릿은 이때 독일에서 선진 공부를 하고 온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과연 내가 내 손에 피를 묻히면서 내가 이거를 복수를 하는 것이 과연 옳은 걸까? 라는 이제 그 고민에 빠지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고민이 너무너무 강해서 여기 지금 이게 대표적인 햄릿을 찾으면 대표적인 그림이거든요. 뭐냐면 사느냐 죽느냐 이것이 문제로다. To be or not to be, that is my question이 나올 정도로 깊은 이제 한마디로 갈등에 들어가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셰익스피어는 어떻게 보여주고 있는지 제가 말씀드릴게요. 자, 그래서 메인 플롯은요. 당연히 제가 말씀드린 대로 햄릿이 직면한 살해당한 아버지에 대한 복수를 해야 돼요. 근데 그거를 이행하지 못하는 지연, 그래서 헤지테이션. 그래서 햄릿의 비극을 이끈 것은 햄릿의 성격적인 어떤 주저함이다, 우유부단함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게 메인 플롯이고 이것을 메인 플롯으로 잡았다는 건 뭐냐면 아까 제가 영화에서 보여드린 수많은 사람들이 오죠. 거기 계층이 많아요. 그죠? 그럼 좀 더 이렇게 선진적인 생각을 해서 앞서 나가는 사람도 있을 거고 아니면 이제 그렇지 못한 사람도 있을 거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메인 플롯으로 잡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햄릿이 복수를 했어야 맞다라고 생각하는 게 하나의 주된 생각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서브플롯이 3개가 들어있어요. 서브플롯이 첫 번째는 뭐냐면 햄릿의 제일 앞부분, 그래서 사람들이 잘 이렇게 모르는 데인데요. 거기서 보면 이제 경계를 서요. 햄릿의 첫 장면은 그 이유가 노르웨이에서 침범을 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 노르웨이에 있는 포틴블라스가 원래는 이제 아버지 포틴블라스가 있는데 햄릿의 아버지와 포틴블라스의 아버지가 서로 계약을 해갖고 서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이긴 사람이 다 땅을 차지하기로. 그래서 햄릿의 아버지가 이겼거든요. 그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계약상이니까 끝난 거잖아요. 근데 여기도 우리 아버지가 뺏겼으니까 나는 복수를 해야 된다라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냐면 이제 햄릿이 그런 어떤 이렇게 순회하는 공연단을 초대를 하는데 그 사람들한테 이렇게 해달라고 하는 연극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
피러스가 있어요. 피러스도 뭐냐면 자기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프라이엄을 복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상황이 있어요. 제가 좀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레어티즈인데, 레어티즈는 오피리아의 오빠예요. 햄릿이 실수로 레어티즈와 오피리아의 아버지를 죽이거든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 그 유학을 하고 있다가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된다고 와요. 와서 죽이겠다라고 와요. 자, 그래서 지금 메인 플롯 하나에 서플롯이 3개죠. 자, 그러면 이게 셰익스피어의 장치예요. 뭐냐면 햄릿과 같은 상황에 3명의 아들이 있는 거예요. 햄릿만이 있는 게 아니에요. 포틴브라스, 피러스, 레어티즈. 그래서 우리가 메인 플롯만 보면 저렇게 주저하다가 저렇게 된다 이거예요. 그렇지만 거기에 서브플롯 3개의 똑같은 상황에 있는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메인 플롯과 비교를 하면서 그럼 과연 우리가 햄릿의 트래직 플롯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될 거냐를 이제 보여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첫 번째 포틴브라스부터 볼게요. 이건 햄릿을 많이 아신다는 분들도 잘 몰라요. 왜냐면 앞부분에 얘기하다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면 아까 얘기했지만 호레이시오가 얘기를 하는데 원래 그죠? 포틴브라스 아버지하고 햄릿 아버지하고 서로 계약을 하고 전쟁을 일으켰어요. 근데 아버지가 이겨서 땅을 다 차지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아들 포틴브라스가 아니다. 우리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된다. 라고 오겠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 포틴브라스 입장에서는 당연히 아버지의 복수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죠? 햄릿의 경우처럼. 근데 정말 정당한가? 모든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복수를 하는 게 정당한가를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1막 1장의 이제 호레이시오 대사를 보면 이제 왜 이렇게 우리가 이게 밤마다 경계를 쓰고 전쟁 준비를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호레이시오가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여기 세 번째부터 볼게요. 아시다시피 노르웨이 전 국왕 포틴브라스 야심과 오만심에 충동질 당한 그 사나이 도전을 받고 격투를 하셨지. 이제 그 햄릿 아버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세상이 다 아는 강용하신 우리 햄릿 왕은 포틴브라스의 목을 베셨는데 상대는 정규의 법으로 확인되고 상호 날이란 계약서에 의해서 서로 계약하고 싸운 거예요. 목숨과 더불어 그 전 영토를 고스란히 승리자에게 몹수당하게 되었지. 그죠? 예, 여기 너무 기니까 그 다음 거기에 대해서는 물론 선왕께서도 그에 맞먹을 물건을 거셨지. 그러니까 서로 뭔가를 이렇게 걸고 싸움을 했나 봐요. 그죠? 그런데 지금 뭐냐면 당연히 햄릿 아버지가 이겨서 이제 전부 다 그걸 받게 된 거예요. 그런데 유아인 포틴브라스는 미거한 청년의 혈기라 노르웨이 국경의 이것저것에 목숨을 함부로 버리는 무레배들을 하루 세끼 밥으로 낚아 끌어모아서 엉뚱한 수작을 꾸민 것인데 이것도 보세요. 정정당당하게 군사를 본 게 아니라 약간 그 경계선에서 이 사회에 이렇게 불만 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사람을 끌어모은 거예요. 끌어모아서 야 우리 아버지 것을 찾으러 가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자, 그것은 다름 아닌 우리나라 쪽에서 보면 의심할 여지도 없이 다만 폭력과 불법적인 수단으로 그의 아비가 그와 같이 길을 잃은 그 토지를 되찾아 보겠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한번 생각을 해보면 그런데 모든 아들의 아버지에 대한 복수가 아닐 수도 있겠네? 라고 하고 생각을 한번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넘어갈게요. 일단 두 번째는 피러스인데 이제 피러스가 누구냐면요. 트로이 전쟁 이야기 속에 나오는 피러스인데요. 이 아버지가 아킬레스예요. 여러분 아킬레스 건 아시죠? 그래서 이제 이 아킬레스 건 거기에 그 발목에 거기에 화살을 맞고 죽잖아요. 그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냐면 파리스예요. 그러니까 이 피러스가 파리스를 찾아가요. 근데 파리스가 죽고 없어요. 그럼 어때? 좀 끝내야 되죠. 근데 이 사람은 끝까지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파리스의 아버지 프라이엄을 찾아가요. 프라이엄. 자, 그런데 이 장면이 이제 저기 제일 배우가 낭독을 하거든요. 근데 그 낭독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한번 봅시다. 그러니까 피러스를 묘사를 하는데 그 묘사를 정정당당함으로 하는 건지 아니면 다르게 표현하는 건지 봅시다. 보세요. 머리 흐트러진 피러스, 검은 마음과도 같은 검은 갑옷을 입고 칠흑 같은 밤에 운명을 아는 목마 속에 스며들더니 이제 그 검고 무서운 모습은 머리에서 발끝까지 검은 이렇게 강조를 하죠. 그 다음에 붉은 피로 물들어져 보기에도 처참한 꼴이 되었도다. 자, 이게 피러스예요. 피러스의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 다음에 죽은 적의 왕의 얼굴을 무참히 비추며 미쳐 날뛰는 화염 속에서 불타 죽은 아비의 피를 또 어미의 딸 자식의 피를 덮었었도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여기에 그냥 한 어떤 죽은 적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그 죽은 적은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일 수 있죠. 그죠? 그 다음에 또 누구의 딸의 아버지일 수도 있잖아. 남편일 수도 있고. 그렇게 되면서 뭐냐면 나는 당연히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고 하지만 내가 죽인 그 대상은 어떤 한 가정의 아버지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냐면 나의 복수는 한 가정을 파괴시키는 그런 일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분노의 화염에 불타면서 굳어진 피에 쌓여 살기 등등한 너는 악마의 형상. 피러스는 노아 프라이엄을 찾아간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가는 중이거든요. 그런데 이 피러스를 아주 그 효심이 있는 아들이 아니라 악마의 형상이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기가 지금 이 노아 늙은 프라이엄을 죽이는 그 장면이에요. 이게 과연 그러면 나는 아버지의 복수를 한다고 하지만 이게 과연 그렇게 정당한 걸까?를 생각한다는 거죠.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죠. 이제 세 번째는 레어티즈인데 가장 햄릿과 대칭되는 인물이에요. 햄릿은 이제 주저하지만 레어티즈는 그거에 반해서 굉장히 행동파예요. 그래서 산막에서 이제 폴로니우스를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여왕이 겉으로도 햄릿이 얘기를 하는데 폴로니우스가 그때 옷장에 숨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 새끼인가 보다 하고 찔러 죽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소식을 듣고 프랑스의 레어티즈가 와서 죽이겠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죠? 근데 이렇게 해서 했지만 이 사막에서 뭐냐면 복수를 행하는 것이 아니라 클로디우스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면 지금 햄릿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지 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레어티즈를 이용하는 거죠. 그냥 하면은 혹시 안 되니까 싸우는 칼 끝에다가 독약을 묻히자. 그래서 확실하게 죽일 수 있게 하자라고 한 거예요. 예. 근데 지금 보시면 이렇게 결투를 하다가 이 칼이 바뀌어요. 그래서 뭐냐면 레어티즈가 독화살을 맞아요. 그러면서 자기가 깨닫게 되는 거죠. 내가 생각하는 아버지의 복수가 한마디로 클로디우스가 햄릿을 제거하는데 이용됐구나라고 알게 돼요. 그래서 햄릿한테 얘기를 해줘요. 너도 곧 죽을 거다. 왜냐면 서로 바뀌어가면서 됐거든요. 그래서 다 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레어티즈는 뭐 앞에 나온 허틴브라스나 피러스보다 그저 굉장히 뭐냐면 가장 햄릿과 같은 상황이에요. 굉장히 순수한 나는 아버지에게 효심을 다하겠다. 근데 그것이 정말 간약한 어떤 그 권력자한테 이용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레어티즈가 행동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막에서 인식해서 사막에서 바로 죽이진 않아요. 오막까지 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보세요. 아버지를 위한 복수를 해야 될 사람이 4명이에요. 아들이 4명. 햄릿, 포틴브라스, 피러스, 레어티즈. 그럼 여기 약간 다르긴 하지만 전부 다 뭐냐면 복수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는데 그 복수를 바로 행하진 않아요. 아까도 지금 피러스도 뭐냐면 프라이엄을 찾아간다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지연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햄릿이 갖고 있는 트래직 플로우가 정말로 이 지금 어떠한 비극을 이끄는 파멸의 어떤 오점이냐 한번 생각을 해보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포틴브라스의 경우에는 이미 계약을 한 거고 피러스는 그 늙은 아버지를 그잖아 자기가 죽은 것도 아니고 아들이 잘못한 걸 하는 거고 레어티즈는 어떤 클로디우스의 어떤 정치적인 야망에 이용당했고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그럼 햄릿의 우유부단함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과연? 그러면 생각을 해서 아버지의 유령이 나타나서 나보러 복수를 해달라고 그랬어. 그럼 바로 해야 될 거냐? 왜냐하면 그 햄릿이 독일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과학적인 그때 한창 과학적인 것이 많이 발전했거든요. 예, 그런데 여러분 봐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꿈에서 뭐를 봤어요. 그걸 현실에서 해가진 않잖아요, 저희가. 예. 근데 지금 햄릿한테 관계에 기대하는 건 뭐냐면 유령으로 본 거를 실행하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때 바로 하는 것이 정말 옳은 거였냐? 아니면 어떡하지? 아니면 어떡하지? 하면서 정말로 이게 진짜 정당한 것인가를 고민하는 것이 옳은 거였냐? 오히려 햄릿의 이 트래직 플로우, 우유부단함은 오히려 그것이 어떤 파멸에 이른 트래직 플로우가 아니라 덕이라고 있죠? virtue가 될 수도 있지 않냐라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제 그 W.B. 예이츠가 뭐라 그랬냐면요. Hamlet's hesitations are hesitation of thought.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가 1막부터 5막부터 쭉 얘기를 했지만 이것을 어떻게 보냐면 햄릿의 머릿속에서 일어나는 생각으로 볼 수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햄릿의 어떤 지연은 행동의 지연이 아니라 생각의 지연. 이러면 어떡하지? 이런 경우는 어떡할까? 이건 어떤 과학적으로 맞는 걸까? 그 다음에 이렇게 했을 때 내가 만약에 혹시라도 클로디우스를 잘못 죽였을 때 그저 엄마의 남편을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그런 한 가정에 그런 어떤 파괴는 되고 그래서 이렇게 이 지금 햄릿이 갖고 있는 트래시 플로우를 단순하게 그렇게 하면 너는 파멸에 이를 거야 라고 메인 플롯은 있지만 볼 수 있는 사람 보라는 거죠. 정말 저게 맞는 거야? 맞는 거야? 지금 저희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우리가 몸으로 안 하잖아요. 그죠? 법으로 하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이렇게 근대화되고 성문화가 되는 어떤 과정에 있는 그런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자, 더 해도 될까요? 예, 그 다음은 짧아요. 짧아요. 예, 그 다음에는 뭐냐면, 이제 오셀로인데, 이제 이것도 그 영상은 안 볼게요. 영상이 있는데, 자, 오셀로는, 그러니까 지금 아마 느끼시겠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듣는 것과 저희의 포커스는 달라요. 왜냐면 그런 거는 여러분이 네이버 읽으시면 다 나와요. 근데 저희는 뭐냐면, 그럼 내가 지금 셰익스피어의 비극을 읽어서 내 삶에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를 이제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이제 이 비극의 주인공도 뭐냐면 탁월한 군인이고 빛나는 업적을 자부하고 그 다음에 자기 직업에서 지구주장 권위를 자부하고 있는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제 오셀로 아까 보셨겠지만 흑인이에요. 무원이긴 한데 흑인이에요. 지금도 흑인을 완전히 저희가 평등하게는 안 하죠. 이 당시에는 더 했어요. 인종차별이 엄청 있었어요. 그래서 그 인종차별이 이 오셀로가 갖고 있는 하나의 사회적인 이제 문제인데 근데 셰익스피어는 백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백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아니야 흑인을 갖다가 그렇게 하면 안 돼 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얘기해 주는 거예요. 네가 백인이야. 근데 너가 흑인인 사람보다 얼마큼 너가 더 훌륭해? 라고 한번 생각하게 해주는 거죠. 왜냐하면 그 아까도 보여드렸지만 이 상업극장이 되고 막 이렇게 됐을 때요. 연극이 그렇게 지금도 그렇지만 그 당시에도 돈이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래서 후원을 받아야 돼요. 왕족이나 기족한테 후원을 받거든요. 그럼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와 그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것과 맞춰줘야 돼요. 그래서 메인 플롯은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런데 서브 플롯을 집어넣는 거죠. 다각적으로. 그런데 이제 이아고라고 하는 그냥 백인이에요. 이 사람에 의해서 이제 뭐냐면 변질돼서 자기가 정말 사랑하는 아내를 죽이는 그런 이제 비극을 나타내는데 요게 이제 통상적으로 저희가 알고 있는 그런 그 오셀로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제 이아고가 굉장히 뭐냐면 특이한 사람인데 뭐라 그러냐면 동기 없는 악의를 지닌 악한이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시기가 마키아벨리 이때에 그런 그 사상도 있었고 어떤 뭐 도덕적 이런 게 아니라 그 어떤 이익이 되면 갖고 아니면 버리고 막 이런 것도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거예요. 이 이하고 굉장히 똑똑하거든요. 그런데 비상한 지성이 선과 결별하고 극단적인 악과 결합한 예를 이제 구체화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뭐냐면 원래 이렇게 똑똑한 사람이 변하면 진짜 감당이 안 되잖아요. 비슷해요. 네.
자, 그래서 지금 여기 이 그림을 보면 둘 다 시커멓지만 원래는 흑과 백으로 대조가 돼요. 그래서 무대에서는 항상 흑과 백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어요. 대조를 이루어요. 그런데 이 흑이라고 하는 건 중세 시대에는 여기서 보면 악을 대표해요. 그래서 검은 것은 악, 지옥은 악, 밤은 이렇게 악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사람들이 이분법으로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금 뭐냐, 무대 위에서 이아고하고 오셀로가 나와요. 그죠? 오셀로가. 자, 그런데 뭐냐면 오셀로가 이아고에 의해서 이제 붕괴가 되는데 그냥 슬쩍 얘기를 하는 거예요. 캐시오라고 하는 그 마이클 캐시오라고 하는 부관이 있는데 원래는 오셀로가 이아고를 뽑았어야 돼요. 그런데 캐시오를 뽑아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앙심을 품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뭐냐면 캐시오도 무너뜨리고 그 오셀로도 무너뜨리기 위해서 캐시오와 아내 데스모나가 뭔가 있다라는 이제 뉘앙스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이 대사를 하는 거는 뭐냐면요. 사람이 무너지는 게 진짜 무슨 어떤 칼로 무너지는 게 아니에요. 한번 보세요. 지금 이하고는 똑똑하기 때문에 절대로 뭐냐면 증거를 남기지 않아요. 네, 증거를 남기지 않고 어떻게 하냐면요. 보세요. 가카. 왜 그래 이하고? 마이클 캐시오는 가카의 구원 시절에 가카와 부인사를 알고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마이클 캐시오가 그 사람을 아시죠? 예. 물어보는 거예요. 마이클 캐시오가 알고 있었어요? 둘이? 그랬더니 처음부터 끝까지 알고 있었지. 왜 묻나? 그저 좀 생각나는 게 있어서요. 그 이상은 별로 뭐 이렇게 말하려다가 이게 만단 말이에요. 그죠? 그럼 이제 오셀로는 머리에서 막 뭐가 돌아가요. 그죠? 뭐가 상상이. 그래서 생각난 거라니 뭔가 이하고 그 사람이 부인과 가깝게 지내고 있었다는 저는 모르고 있었는데요. 그리고 갑자기 둘이 굉장히 가깝다는 게 기정사실화되죠. 그랬더니 그야 우리 둘 사이를 자주 왔다 갔다 했는데 정말입니까? 말하는 걸 정말입니까? 정말이냐고? 응, 정말이지. 어디 미심쩍은 데라도 있단 말인가? 그런데 이제 느닷없이 오셀로가 그자가 정직하지 않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이하고 한 말이 아닌데 이제 뭐냐면 오셀로 안에서 이제 나오는 거죠. 그래? 뭔가 나한테 속이는 게 있어? 라는 생각이 막 들었겠죠. 그럼 정직하지 않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정직하다고요? 그러니까 정직하다는 아니 그냥 정직하지. 그랬는데 그럴지도 모르죠. 그죠? 그럼 정직하지 않다는 거야? 뭐야? 아내랑 뭐가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자네는 어떻게 생각하나? 어떻게 생각하다니요? 라고 대물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생각하더라니? 자네 내 말에 흉내만 내는 거. 무슨 생각이 머리에 있어 무서워서 남에게 말 못하는 것 같지? 무슨 목적이 있지? 라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이하고는 그냥 던지기만 했어요. 근데 오셀로한테는 뭐냐면 한마디로 이제 뭐냐면 이 큰 파도가 일렁이기 시작하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면 만약에 오셀로가 흑이 무어인이 아니었으면 안 일어날 거예요. 근데 이 사회는 아무리 훌륭해도 흑인에 대한 차별이 있어요. 그러니까 자격지심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뭔가를 딱 건드렸는데 자격지심에 이제 뭐냐면 불이 켜진 거죠. 그래서 우리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 뭐하면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뭐냐면 내 안에 내가 생각할 때 결핍된 게 있고 내가 생각하는 어떤 자격지심이 있으면 이건 어떤 상황에서든지 굉장히 위험하게 올라올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보세요. 오셀로의 질투를 촉발시킨 것은 뭘까? 왜냐면 그 사회에서 데스데모나가 백인인데 백인 여성이 흑인 남성하고 결혼하는 게 많이 있었던 건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결혼했냐면 아버지 몰래 결혼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하고가 막 이렇게 어떤 의심을 하게 됐는데 아니야 데스데모나는 그런 여자가 아니야 라고 했더니 뭐라고 하냐면 아버지도 속이는걸요? 딱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도 속일 정도로 나한테 결혼을 했으면 다른 것도 할 수 있겠네? 라는 생각이 들면서 이게 이제 의심이 되면서 자기 이제 한마디로 질투심이라고 해서 단순한 질투심이 아니라 이 자격지심과 아니면 흑인으로서 갖게 되는 여러 가지의 차별 이게 확 올라오는 거죠. 그거를 이하고가 건든 거예요. 백인이. 자, 그래서 지금 뭐냐면 무대를 한번 보세요. 무대에서 계속해서 흑인과 백인이 이렇게 대조를 이루는데
보통은 뭐냐면 이제 통상적으로 이때 르네상스 시대에 사람들이 생각했던 연구사를 생각했던 건 뭐냐면 흑인 오셀로는 당연히 흑인이니까 악마의 힘, 악의 선동자. 그래서 자기 아내도 죽였다. 질투심 때문에 저래선 안 돼. 흑인은 안 돼.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주류였어요. 그죠? 그 다음에 백인은 백인이니까 당연히 선하고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무대에서 봤죠. 흑과 백에 대해서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생각이 있어요. 근데 가만 보니까 아니야. 그죠? 오셀로는 이게 너무나 처참하게 당하고 있고 이거를 이간질시키는 게 백인이 이해하고 거예요. 그러면 정말 백인하고 흑인이 있을 때 백인이 선한 걸까? 정직할 걸까? 우리가 지금 흑인에 대해서 우월감을 느끼고 백인은 정말 동물과 같이 취급을 하고 있는 우리인데 이게 과연 맞는 걸까? 라는 새로운 인식을 하게끔 해준다는 거죠. 근데 이거를 말로 표현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주류가 백인이 우월주의니까. 굉장히 셰익스피어가 엄청 똑똑한 사람인 것 같아요. 이게 그 체제에 걸리지 않으면서 볼 사람은 보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마지막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이제 뭐냐면 오셀로가 너무나 질투심이 강해서 그렇다고 얘기를 하는데 이거를 그냥 한 오셀로의 문제만으로 이렇게 추격시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이제 확대시키는 거예요. 어떤 인간이든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도 자격지심인데 그거 건들면 발끈하잖아요. 이성을 못 차리거든요. 네. 그렇게 해서 이것이 뭐냐면 이것을 통해서 위기에 처한 건 결혼이 아니라 한 인간의 영혼이 파괴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영혼을 파괴하는 게 이해하고라는 거죠. 백인은 이해하고 머리 똑똑하고 상대방의 약점을 아는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 관객들이 이렇게 가정의 문제 아까 그 가정 비극이라고 했잖아요. 이게 과연 가정 비극인가? 인간에 대한 거죠. 인간의 영혼이 그렇게 무너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우리가 선과 악으로 나눈 이분법적으로 나누는 거, 흑인과 백인으로 나눈 우리의 어떤 생각들이 과연 옳을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의문의 돌을 많이 던지는 그런 극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것으로 이제 마치도록 하고요. 원래 그 리어왕하고 맥베스도 굉장히 재밌는데 더 했다가는 너무나 힘이 드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는데 뭐냐면 제가 살면서 인문학을 공부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요. 인간에 대한 이해고 그럼 인간의 이해를 왜 해야 되느냐. 그건 나를 위해서가 아니에요. 상대방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요. 제가 이 어떠한 유형의 인간을 봤을 때 그 인간을 좀 더 이해할 수 있으면 나의 삶이 평화로워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셰익스피어는 저희들에게 정말 다양한 생각을 할 수 있도록 주기 때문에 학생들에게는 다양한 생각, 요즘에 다각적인 시각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도 굉장히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해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셰익스피어의 새로운 면에 대해서 너무 잘 말씀해 주신 임도현 교수님께 너무 감사를 드리는 바입니다. 오늘 사실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이 강연을 듣기 전까지는 단순한 그냥 희곡 작가로서 이런 어떤 그 안에 심오한 부분들을 내재하고 있는지는 전혀 알지 못했었는데 오늘 교수님께서 이렇게 다양한 화면과 동영상들을 통해서 알기 쉽게 셰익스피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바람에 집에 와서 다시 한번 셰익스피어의 작품에 대해서 좀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이런 생각을 많이 했고요. 그리고 인간의 어떤 그런 여러 가지 존재, 그런 다층적인 면들이 이 희곡 안에 그렇게 잘 녹아 있다는 그런 셰익스피어의 작품들을 보면서 더욱더 인간에 대한 다각적인 시각 같은 것들을 생각해봐야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오늘 다시 한번 임도현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바이고요. 오늘 인문주간의 첫 번째 날 강연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